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이달 수출도 부진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 수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카오가 매물로 나온 게임 회사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자금 확보를 위해 카카오가 중국 텐센트와 연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금감원은 5년 안에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수출 부진을 우려하면서 다음 달에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한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지분 1% 이상, 주식 15억 원 이상 대주주는 거래세는 물론 최고 25%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증권업계는 손실이 생겨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는 이중과세 문제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의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거래세 개편에 소극적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전격적으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증권거래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홍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조정 의사도 밝혔습니다. 보유세는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거래세는 OECD 평균보다 높다면서 검토 방침을 밝힌 겁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가업 상속 요건이 엄격하다며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유지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며 곧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활력 재고 방안을 2월 중에 확정하여 발표하고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양대 노총과 만나 소통하고 싶다면서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진행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여당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 요구해온 증권거래세 개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정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류 기자. 네. 기재부가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왔는데 갑자기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정치권, 특히 여당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손해를 봐도 거래대금의 0.3%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이가 없다며 거래세 인하 내지는 폐지를 시사했었는데요. 기재부는 세수 등을 감안할 때 폐지나 인하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 그리고 여당 대표의 강경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거래세 개편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기재부가 거둔 증권거래세는 대략 6조 원 수준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당장 거래세를 바로 폐지하거나 그 세율을 대폭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결국 거래세 개편으로 생길 세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시스템을 갖추는 게 논의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 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2020년에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의 과세를 하고 다음 해에 3억 원 이상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앞당겨서 2021년에 시행될 것을 내년에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론 주식 양도 차익 과세와 별개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더 우선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 홍 부총리가 발언한 것 중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또 기업인들 입장에선 뜻밖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컸던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방안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 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2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예. 현재는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현재 10년으로 명시된 기간을 줄이고 동일 업종 유지 요건의 업종 개념 범위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성사 직전에서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의 GTX B노선은 제외가 됐습니다. 때문에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광역교통망 구축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인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 3개 노선 중 첫 발을 떼지 못한 건 B노선이 유일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을 가로질러 경기도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계획을 바꿔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늘리면서 기존 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해 사업비를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도 관통합니다. 정부는 신도시 6만 6천여 가구,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이용하게 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 교통망 대책을 함께 내놨는데요.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 검토 결과 초기 GTX B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8이었지만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이후엔 1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향후 일정과 시간인데 정부 심의와 토지 보상, 환경 영향 평가 등 착공까지 준비 작업에만 최소 1,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소식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성사 직전에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그동안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후 투자 주체인 광주시와 현대차 간 실무 접촉을 해가면서 이견을 상당히 줄였는데요. 양측이 잠정 합의 내용을 마련했는데 조금 전 5시에 열린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용석 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노사민정협의회가 잠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현대차와 광주시가 최종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서 최종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잘 된다면 내일 오후에 바로 공식 협약식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보전을 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5월 현대차가 광주시와 자동차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할 뜻을 전하면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네, 앞서 성사 직전에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타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대차 측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을 했지만 현대차가 수용하지 못해서 결렬이 됐기 때문인데요. 협상 걸림돌이었던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이 최대 변수입니다. 이견은 상당히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는 내일 간부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입니다. 카카오가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 인수를 검토 중입니다.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가 뛰어든 가운데 글로벌 사모펀드들까지 뛰어들고 있어 넥슨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가 넥슨을 인수할 경우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와의 시너지가 예상됩니다. 넥슨을 인수하면 올해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는 단숨에 독보적인 국내 1위 업체로 올라섭니다. 넥슨이 일궈놓은 해외 사업도 향후 카카오의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자금력입니다. 넥슨의 매각 규모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카카오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카카오 단독 인수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선 넥슨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과의 연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인수전의 경쟁 상대인 중국 텐센트와의 협력입니다. 경쟁자와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두 회사 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텐센트는 카카오 지분 6.7%, 카카오게임즈 지분 6%를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전면적으로 이런 컨소시엄을 주도하되 실질적인 내용은 텐센트가 많은 자금을 내면서 컨소시엄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좀 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텐센트 입장에서는 카카오와의 협력이 따가운 국내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와 텐센트의 전면전이냐 동맹이냐, 다음 달 21일 예비 입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넥슨 인수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게 됐습니다. 대신 5년 안에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공훈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향후 5년 내에 3급 이상 상위 직급 인력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확정함에 따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매년 공훈위에 인력 감축 이행 실적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죠? 네, 현재 금감원의 인원은 총 1,980명인데요. 이 중 3급 이상 직원은 851명으로 전체 인원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이번 공훈위 회의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따라 상위직급 직원 수를 35% 수준으로 맞추려면 158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공훈위는 금감원 내 3급 이상 직원 수를 공공기관의 평균 수준인 30%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요. 금감원이 인력 감축을 이행하지 않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금감원 내 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설 연휴가 끝난 뒤 팀장직을 줄이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대기업에만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임금 격차가 2배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7년 기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월 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1년 새 1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월급이 조금이나마 늘었다는 얘기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488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223만 원보다 무려 265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격차도 더 커졌습니다. 소득 격차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시절 평균 270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대기업 직원은 월급도 빠르게 올라 40대에는 620만 원, 50대에는 평균 66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20대 근로자는 160만 원가량의 월급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소득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40대가 돼도 260만 원에 그쳤습니다. 50대가 되면 오히려 250만 원으로 꺾입니다. 단순한 월급 비교지만 대기업에 입사해 50대까지 일하는 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대기업 근로자는 한 직장에서 평균 7년 넘게 일했지만 중소기업은 채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편 남녀 간 소득 격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40만 원, 여성은 210만 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만 원가량 더 벌어졌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명을 가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고민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지 여부입니다.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에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만큼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행사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뒤 첫 판단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반대 논리로 10% 룰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10% 이상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 룰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주가치 제고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식을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사고 파는 펀드가 아니라 장기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만큼 차익 반환은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도 맞섭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도 쟁점입니다. 이사 해임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지 아니면 안건에 대한 의결권 등만 행사해야 할지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의한 배입은 그 기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높여서 기업 가치도 높이고 또 국민적인 실익도 확보하자는 것이 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개최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이렇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쪽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 한진뿐 아니라 재계 전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던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이게 첫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공정 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틀린 것은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은 물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경우의 수가 다르죠? 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임기는 오는 3월에 끝납니다.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극적 주주권 행사만으로도 연임을 반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진칼은 사정이 다릅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이사 임기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임기 중에 있는 이사 해임을 제한하려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주권 행사 여부는 물론 범위를 놓고도 찬반 입장이 첨예히 대립을 하고 있어서 기금위의 최종 결정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10% 룰이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본시장법 172조는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상장사의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 단기 매매 차익은 상장사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10% 룰을 적용을 받으면 대한항공에 108억 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추가로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 이 금액은 미미한 것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위원들은 10% 룰이 기금위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쪽으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의 이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강성부 펀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연간 1,20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공은 이틀 뒤 열리는 기금위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최종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권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체계 개편과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국회 노동 현안을 일방 처리하면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로 예정된 경산의위 전체 회의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노동 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당도 유감을 표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 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여당은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이 내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경선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타협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동계는 국회가 노동 현안을 처리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를 한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노동계의 어떤 크나큰 저항과 투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탄력 근로제 확대안을 2월 중에 추진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파행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이나 정부는 노동계 없이도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청와대나 정부, 이제 여당 그리고 이게 모두 세 곳 모두 난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이 경사노위를 통해서 노동정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힘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지나치게 사회적 대화에 의존한 점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좀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탄력 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개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와 여당은 노동계가 빠지더라도 2월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 체계 개편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민주노총이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노정 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안 논의에 이어서 이 파업할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노동계가 반발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칫 노동 현안이 지뢰가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그동안 밀월 관계를 깨고 노동계와 각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책을 유보해야 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극적으로 노동계와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가 언제라도 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2월에 양 노총을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다. 또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호응이 없으면 사회적 대타협이 어렵다며 노총 달래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대 노총이 투쟁 모드로 전환을 할 경우 최저임금제 결정 개편과 탄력 근로제 확대는 당분간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 예비 입찰이 마감된 가운데 한화그룹이 롯데카드의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인수 전 참여 유력 후보로 꼽혔던 K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한화그룹은 롯데손보 예비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참했습니다. 쌍용차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고 예병태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사장에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부사장은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현대기아차 상품전략총괄본부 상무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쌍용차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5,300명으로 1년 전보다 1,800명 줄었고 연간 출생아 수는 33만 명을 밑돈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건수 역시 22,800건으로 1년 전보다 1,800건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과의 맞다리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79년 호텔신라 상임이사를 시작으로 경영에 뛰어든 이 고문은 1991년 삼성그룹으로 독립해 종합제지기업인 한솔그룹을 성장시키며 대표적인 1세대 여성 기업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오늘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쁜 단계, 그 밖의 전국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전국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는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전남 해안에는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까지 비 또는 눈이 확산되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도와 경북 남부,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영하 2도, 대전과 청주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와 대구 2도, 부산 5도, 제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